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가정경제연구소의 김남순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60만 군 장병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한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앞에 보시다시피 우리 군 장병분들을 위한 행복한 경제교육, 그냥 경제교육이 아니라 행복이 붙어 있습니다. 좀 다르겠죠, 그렇죠? 기대되시나요? 예. 그래서 과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요 얘기를 갖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목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자주 듣죠, 그렇죠? 예,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돈 얼마나 많이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목표도 중요하고 이러한 재정적인 목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인생의 재정적인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그 얘기를 잠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 아시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얘기 또 들어보셨나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돈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4가지 일이 생깁니다. 해야 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 여러분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죠. 휴가도 하고 싶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싶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4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살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다면 이 4개 중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면 안 되는 것 또는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요? 예.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얼마 정도 돈이 있으면 부자일까요? 신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0억? 50억? 한 100억? 평균을 내보니까 한 43억, 우리나라 사람들은 43억 정도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럴 것 같죠, 그쵸? 한 43억 있으면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군 복무를 마치고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취직을 해서 평생 한 30년 일을 하면 43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못 모을 겁니다. 맞습니다. 못 모읍니다. 열심히 우리가 43억이라는 돈은 사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한 50억 이런 정도의 돈을 모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자가 아닌 앞에 행복한 수식어가 붙는 행복한 부자는 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의 재정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행복한 부자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은 바로 경제적인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뭔가요? 살면서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다면 어떨까요? 돈이 너무나 많지 않아도 사실은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겠죠.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행복한 부자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먼저 우리의 이러한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로막는 요인을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제가 5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 요인이 뭘까요? 놀랍게도요, 물가입니다. 여러분,
물가가 우리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자,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짜장면 좋아하시죠? 예. 이 짜장면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가격을. 1975년에 전국 짜장면 평균의 가격은 140원이었답니다. 35년이 지난 2010년도에 짜장면 값은 전국 평균이 4,000원이었습니다. 몇 배가 올랐나요? 예, 28배가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난 35년 동안에 짜장면 값이 이렇게 오른 것을 앞으로 35년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값은 무려 11만 원. 두 분이 드시면 얼마예요? 22만 원입니다. 어땠습니까? 너무 놀라운 가격이죠? 여러분 월급보다도 많은 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죠?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구매력이 감소한다. 이 말 이해되시죠? 바로 이렇게 짜장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화폐의 가치,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낮아지는 거죠. 우리의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은 물가입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죠. 두 번째는 저금리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IMF 기억나시죠? IMF 전에 우리나라의 금리는 두 자릿수였습니다. 보통 한 15%, 뭐 16%, 17% 이 정도 됐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자, 그 뒤로 우리나라의 금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은행에 1년짜리 정기 예금을 보통 우리가 이제 쉽게 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인들의 얘기하기에. 은행에 가면 1년짜리 정기 금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한 2.5 내지 3%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내려왔나요?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죠. 자, 이렇게 우리는 저금리 시대에 삽니다. 자, 그러면 이 저금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줄까요? 제가 한번 좋은 예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IMF 전에는요, 금리가 한 15% 정도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1억을 은행에다 예금하면 매월 이자를 125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요때 은행에서 지점장 생활을 했습니다. 은퇴하신 노부부께서 퇴직금을 한 2억 정도를 들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자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2억을 은행에다 맡기겠다고 매월 이자를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에게 매월 이자를 얼마 드렸을까요? 2억이니까? 250만 원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에 250만 원이면 노부부가 살아가시는데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요즘도 250만 원이면 살아가는데 과히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이제 쭉 내려왔다 그랬죠? 자, 금리가 한 2.5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는 은행에다 1억을 맡기면 매월 이자를 얼마를 줄까요? 21만 원 줍니다. 2억이면 얼마죠? 42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됐죠? 금리가 내려와. 저금리 때문에. 이만큼 살기 어려워진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나요?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나요? 내려갈 거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경제가 더 발전할수록 금리는 더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 어려워질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금리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 세 번째 이유, 고령화 저출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익광고협회에서
협의회에서 이러한 그 광고를 만들어서 낸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하철을 타시면은 현재는 경로석이 이쪽 왼쪽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일반석이죠. 앞으로는 오른쪽이 경로석이고 왼쪽이 일반석이 된답니다. 왜 그래요?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젊은 경제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버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선배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이렇게 부양해야 되는 짐이 과거에보다 무려 한 6배, 7배나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게 경제적인 자유를 가로막는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고령화 저출산이 우리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장 큰 것은 연금 고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나라가, 국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겠다고 약속한 연금을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4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맞춰볼까요? 첫째, 대표적인 게 뭐죠? 국민연금.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들이 받는 사학연금. 세 번째, 공무원들이 받는 공무원연금. 또 직업군인들이 전역하시면 받는 군인연금. 이 4가지가 공적연금입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라가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개의 공적연금 중에서 재원, 재정이 바닥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바닥이 나면 안 주나요? 아닙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무슨 일이 있어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 돈으로 주냐면 정부 재정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얼마를 지원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무려 연금 적자 보존액 2개를 합친 게 저기 표에 보이시죠? 3조 4천억. 게다가 고령화가 되니까 건강보험도 자꾸 적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적자난 건강보험료가 5조 4천억, 합이 8조 8천억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을 했답니다. 8조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얼마요? 무려 58조를 부어야 이것이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거 누가 부담해요? 세금으로 부담해요. 세금은 누가 부담해요? 예, 국민이. 여러분들이 이제 전역을 하셔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갑종 근로소득세. 그 가근세가 앞으로 점점 올라갈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재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이 내는 가근세의 평균은 한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100만 원 월급 받으면 17만 원 정도 세금 내고 집에 갖고 오는 게 83만 원입니다. 이거를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소득. 그게 실질 소득이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게 이제 부족하면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면 뭐가 줄어들까요?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서 여러분의 그 가정 경제가, 여러분의 경제가 그냥 어느새 점점 슬며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화 저출산이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 3번째 이유다. 자, 4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획 없이 막 지출하는 게 우리를 어렵게 한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국가나 기업이나 여러분들이 속한 군부대에는 예산과 결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예산 결산을 왜 하죠? 돈 관리를 잘 하려고. 돈을 합리적으로 잘 쓰려고. 내가 계획대로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려고. 이런 목적으로 소위 돈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하려고 예산과 결산을 합니다. 맞죠? 예.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쭉 어릴 때부터 커온 가정은, 부모님들은 예산과 결산을 하시던가요? 안 하는 것 같죠? 예. 대한민국 가정의 대부분이 예산과 결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돈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뜻이고 지출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같은 거 막 3개월, 6개월로 할부를 사면 돈이 이게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썼는지도 계산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만 원이란 돈이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큰 돈입니다. 예, 우리 군 장병분들에겐 큰 돈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 나오면 뭐 클 수도 있고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 태우는데 한 달에 담배값이 한 10만 원 나갑니다. 맞죠? 사회에서 민간인들이 또 외식하는데 4인 가족이 한 10만 원 정도 듭니다. 맞죠? 예. 여러분, 이 10만 원을 아끼면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사회 나가서 취직을 한 다음에 담배를 딱 끊고 폈다고 치고 저축을 하는 겁니다. 매월 제가 가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수익률이 이자가 한 10% 정도 붙는 저축성 상품에 넣었다고 그냥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을 25살 때부터 70살 때까지 45년 동안의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금이 얼마일까요? 원금은요, 10만 원씩 1년이면 얼마죠?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40년이면 4800만 원. 45년이면 5400만 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평생 담배 태우시는 돈이 5400만 원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랄 게 아닙니다. 이거를 저축을 하고 복리로 10%짜리 수익에 나오는 상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운영을 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이 70세가 됐을 때 45년 후에 받는 금액이 얼마냐? 무려 10억 5,7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10만 원의 위력이 이렇게 큽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약하고 저축해서 저축을 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여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 5번째 원인이 미루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경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미루면 거지 된다. 이해되세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자, 보여드릴게요. 역시 60세의 노후 자금을 10억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각 연령대별로 얼마씩 모아야 되는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자, 60세에 10억을 만들려면 역시 10%의 수익이 나는 그런 적립형 투자 상품에다 넣었다고 가정한 겁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20세에 시작한다면 얼마면 되죠? 14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20세는 언제죠? 지금입니다. 학생이나 군인입니다. 여러분들 14만 원 저축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나중에 사회 나가서 취직한 다음에 30살이 되면 해야지 하고 10년을 미뤘습니다. 기간이 줄어들었으니까 금액이 늘어났겠죠.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43만 원 정도, 44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30살 되신 분들한테 43만 원씩 저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럽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는 돈 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차값도 내야 되죠. 뭐 집도 사야죠. 대출 받아야죠. 뭐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많이 벌면 40세 정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 10년을 미뤘습니다. 자, 10년을 미루면 비용이 더 증가했겠죠. 얼마죠?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주위의 친척이나 아는 분 중에 40살 정도 되신 분이 140만 원씩 저축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려우니까 또 10년을 미뤘습니다. 50살이 돼서 내가 나중에 사장이 되면, 임원이 되면 내가 그때부터 시작해야지라고 또 미뤘습니다. 자, 50살이 되면 매월 얼마씩 저축해야 됩니까? 500만 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 뭡니까? 미루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재테크라는 것을 관심을 갖고 합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왜 재테크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돈 많이 벌려고. 맞죠? 재테크하는 목적은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재테크 뭐가 있죠? 뭐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주식, 채권, 펀드 이런 거 다 재테크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수익률입니다. 내가 투자했으면 거기서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익률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또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언제가 살 때냐, 언제가 팔 때냐, 이 타이밍이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식을 언제 사서 언제 파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자, 타이밍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타이밍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금융 기관에서 26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타이밍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이러한 경구가 있습니다. 저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오직 딱 한 명 있다. 누구죠? 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God only knows. 신만이 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재테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익률이고 수익률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하나님만 안다면 그럼 뭡니까? 답이 없다는 얘기죠. 답이 없는 일을 우리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재테크는요, 마치 달리기와 같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달리기냐면 무조건 달리기와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100m 단거리를 제일 잘 뛰는 선수가 누구? 볼트입니다. 100m를 무려 몇 초에 뜁니까? 9초 58에 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사인 볼트가 그 속도로 마라톤을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빨리 들어옵니다. 아니, 그 속도로 42.195를 뛴다면 계속 못 뛸 것 같아요. 예, 심리도 못 가서 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테크의 모습이 바로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다 보니까 무조건 달리다가 그냥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답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길 있습니다. 뭐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다르게가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그러한 전통적인 재테크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방법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가정경제 관리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정경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가정경제 관리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돈이 마련되어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필요한 재정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세계 일주 여행, 자녀 대학 입학자금, 은퇴 노후자금. 그렇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간이 나오죠. 그럼 기간에 맞춰서 여기에 필요한 돈을 5만 원, 3만 원, 7만 원 이렇게 각각 통장을 만들어서 모으는 겁니다. 이거는 각자가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남을 따라하는 재테크와 다른 겁니다. 제가 한번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했던 재테크가 무조건 달리기였다면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패러다임 가정경제 관리는 정하고 달리는 겁니다. 재테크가 무조건 모아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라면 가정경제 관리는 반대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정하고 모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재정적인 목표를 이루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하고 싶은 것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시면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고 얼마 쓰고 여러분들의 자산이 얼마고 부채 이런 것들을 다 좀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의 현실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해결 방안과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가정경제 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군 생활을 무사히 또 잘 씩씩하게 마치시고 전역을 하시면 사회에 나가서 이제 취직을 하십니다. 그렇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벌어서 쓰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절해서 저축과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자, 여러분들 사회에 나오면 이런 일을 도와주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전문가들을 찾아서 가서 좀 이렇게 상담하면서 준비하고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행복한 가정경제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잘 실행하고 지켜나가시면 여러분 모두는 누구든지 행복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잘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